내년에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기존 현행 세법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오, 네. 그건 없어지나? 라고 없어지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없어지는 게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들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여전히 적용이 될 것이다. 요즘에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뭐 채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사실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들 비과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과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정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에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그동안에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과세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전면과세처럼 이제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여러분들, 우리 도너리 애청자분들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 내가 투자 수익은 나지 않았어도 아니 내 수익에다가 세금을 매긴다고? 이렇게 해서 금투세를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요. 저희가 뭐 누가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누가 도대체 내는 세금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과세가 되는 거고 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증권사에서 투자 상담도 하시고 금투세 징수 시스템까지 준비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지금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오셨다는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종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논란의 금투세가 금융투자 소득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세금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투세는 간략하게 그냥 딱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금융 투자를 해서 얻는 뭐 이익, 자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자 수익을 얻는다거나 네. 배당 수익을 얻는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그래 그렇죠. 과세가 되겠지 뭐 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었는데 금융 투자라는 건 그러면 이제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차익이 나면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겠다 그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뭐 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내가 싸게 사서 내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매각하면 이제 얻게 된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 실현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고, 뭐 요즘에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뭐 채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많이 돼 왔잖아요. 몇 년 동안. 네네. 그러면서 최근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하면 향후에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정말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한다, 네, 시장에 판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사실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들 비과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과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정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그때에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도 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맞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도 내가 샀다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왜 이걸 열거를 안 해뒀던 거예요?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대주주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요건은 뭐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제 금액이 보유 금액이 뭐 50억 이상이거나 또는 지분율이 뭐 코스피 1%나 코스닥 2% 이상이거나 하게 되면 이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일은 사실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1%면 사실 되게 상당히 작아 보여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 1%면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주식 팔아서 세금 낸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다.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네. 원래는 금투세는 2023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2025년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인 거고요. 네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예. 뭐 올해도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면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또 모르지만 일단은 현행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걸 봤을 때에는
내년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얘네들을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서 종합과세 모두 합쳐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양도소득이라던가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를 자기들만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새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과세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래서 따로 합산, 우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공제 금액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공제가 될 거예요. 아.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국내 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5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될 거고요. 5천만 원까지 차익은 이제 네, 공제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에 250만 원의 공제가 이 차이가 적용될 너무 겁니다. 크네요. 네, 좀 크죠. 네. 그렇게 될 국내 거고. 상장 주식은 많이 공제해주겠다 뭐 이런 좀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지금 많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신 국내 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동안에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과세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전면 과세처럼 이제 되니까 그럼에도 한 5천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을 둬서 이 5천만 원의 금융투자 소득이 연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과거처럼 이제 세금을 내지는 않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정도의 내지 이제 효과가 않는다. 생기는 셈인 거죠. 그 샘사님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네. 해외 주식 양도세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엔 기타 금융 투자 소득으로 그룹이 나눠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상장 주식 등 우리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상장 주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라던가 네. 여기에는 그런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타 금융투자 소득 그룹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뭐 해외 주식 양도라던가 그 다음 뭐 채권 MHI 그리고 뭐 펀드 ELS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 250만 포함된다. 원 공제로. 네, 그래서 모두 합쳐서 250만 원 공제를 한다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수익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실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매출해서 비용을 차감해서 어떠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내가 이익이 나고 어느 해에는 결손이 나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있나요?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우리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해에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을 하게 되긴 해요. 네, 통산을 네. 할 건데 통산하고 남는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해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마이너스가 사실 난리는 거의 난리는 없겠지만 없죠. 네, 만약에 혹시라도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로가 돼버릴 거고요. 뭐 그렇게 통산 되면- 개념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금융투자 소득을 전부 다 손익 통산을 하게 될 거고요. 손익 통산을 하고 남는 손실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향후 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즉 내가 6월에서 네, 만약에 내년에 시행이 돼서 내년에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았어. 그럼 그때 손해는 봤지만 그 남은 손해금이 그 다음 해의 이익과 공제가 되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좀 이제 더 특징이죠.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익이 났다가 손해가 났어요. 이게 1년 단위로 가는 거죠, 세무사님.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네. 이익이 났다가 손해가 났어. 그러면 이 손해를 작년 걸로 거꾸로 이렇게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돼. 네, 그럼 이후. 무조건 손해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반드시 나야지 결손금이 그렇죠. 2월이 되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네. 금융투자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는 방법이 또 어떤 식으로 과세하는지도 사실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급여를 받을 때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 떼고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뭐 네.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시게 되잖아요. 금융투자 소득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다. 즉 반기별로 금융회사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게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먼저 세금을 떼게 되는 거죠. 22% 세율로 원천 징수가 될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22%로 원천 징수가 되고 나서 보통의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특별하게 뭐 따로 하실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적인 이제 몇몇 특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해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반기에 떼이고 하반기에 떼어서 22%로 냈는데 소득을 다 합치고 보니까 과세 표준이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 세율이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런 분들은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다시 신고를 합산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또 아까 저희가 뭐 2월 결손금이나 이런 결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내가 뭐 이익과 손실을 다 합쳤더니 손실이에요. 만약 그럼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다음에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시행이 한참 되고 나서 2월 된 2월 결손금을 공제받아야 될 분들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다음에 5월 달에 2월 결손금을 공제를 받으시면서 다시 돌려받는다거나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식의 확정 신고를 또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 받으실 때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일단 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익을 월급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월급은 저희가 매달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 당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내가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 때마다 22% 원천 징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뭐 반기별로 이제 네네. 원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그 원천 징수를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소득은 그 반기 안에서 계속 막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상팔고 할 텐데. 사실상 그 금액들에서 22%만큼은 이렇게 묶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스템상으로. 네,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해당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는 식으로 과세 체계가 잡힌 건 맞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세금 부분은 이렇게 좀 묶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아니 20%가 지금 우리가 투자 수익률 내기도 쉽지 않은 그 비율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복리 효과를 잃으면서까지 세금 때문에 묶어놓다니 이런 좀 원성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손실이나 결손이 난다 그래도 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맞습니다. 돼서야 이제 환급 받거나 결손금 공제를 네.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내놓고 이제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원천 징수라는 게 사실 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맞아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말정산이 사실 딱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계속. 되는데 네. 하지 못함으로 이 인한 타이밍에 이거 사야 되거든. 그쵸. 이 타이밍에 안 사면 이거 지금 차익을 내가 그쵸. 못 보거든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엔비디아를 고민이 내가 그 가격으로 되실 샀어야 것 되는데 같아요. 그 가격으로 못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자나 배당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는 다른 소득하고 뭐 더해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기존 현행 세법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오, 네. 그건 없어지나? 라고 없어지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없어지는 게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남아 있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를 해서 얻는 뭐 자본 차익, 이익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 즉 무조건 확정된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예적금 이자라던가 네. 저희 뭐 채권에서 이자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네. 채권 이자나 아니면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은 뭐 손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 금액들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여전히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과세 항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 종합소득으로 있잖아요. 네, 나의 다른 소득하고 다 더해지는 맞습니다. 세금이 훨씬 더 큰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이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22%나 27.5%의 세금만 내고 끝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자산이 아주 많아요. 엄청 많고 금융소득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현행세법으로 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돼서 네. 이제 세율이 최고 뭐 지방소득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49.5%까지 거의 가잖아요. 50%죠. 예. 그 정도까지 세부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내년에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22%나 27.5%만으로 종결하고 합산되지 않고 끝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했어요. 나 이제 네네네. 은퇴하고 퇴직금 한 10억 있는데 이 퇴직금으로 그냥 주식에 배당주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배당만 받으면서 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맥커리 인프라 그렇죠. 사서 맞아요. 네, 배당만 받는다. 배당 수익으로만 네, 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안 팔아요. 그 주식을. 네. 그 배당만 받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금융소득으로만 가도 되는 거죠. 아, 그런 일반 배당은 네. 금융소득 배당금만 계속 받으면 그때에 아마도 15.4% 떼고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해당되면 이제 금융소득으로 합쳐지거나 이렇게만 되는 거죠.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을 얻은 게 없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금융투자 소득이 적용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남아 있는 거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만 맞습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남아 있고 순수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가 이제 금투세로 넘어오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있을 수가 네, 있다. 더 유리할 수도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세율 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상장 주식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는데 법인이 투자를 했던 것은 여전히 법인세가 과세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개인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법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법인세율은 뭐 우리 과표 2억까지는 이제 9.9%고 뭐 200억까지는 저희가 20.9%고 이렇게 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율만 봤을 때에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지금 과표 3억까지 22%, 3억 초과분이 27.5%니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금융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상담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그때 그 분위기 같아요. 그때 왜 우리가 막 부동산 개인이 투자하다가 맞아요. 갑자기 개인 때리니까 막 법인 네. 만들어서 투자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막 강의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들 다주택 하시는 분들이 법인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주택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막혔잖아요. 막혀서 취득세 다 때리고 막 엄청 난리 이제 나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네. 지금도 비슷한 느낌의 문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인 거는 맞고 네. 그렇구나. 다만 이제 이렇게 법인으로 했을 때에 무조건 유리하냐는 따져봐야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 하면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잉여금을 어쨌든 간에 주주분들이 이제 우리 개인이 가져가려면 결국 또 배당으로 가져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럼 네. 또 여기에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 여전히 또 배당소득세로 가져가야 네, 되니까. 그렇죠. 또 이거를 법인으로 또 지나치게 또 많이 막 너무 활성화되면서 과하게 되면 과거에 막 주택 이럴 때처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또 제재가 생길 네, 수도 있고.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것들 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기보단 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에서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소득 때문에 나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종합소득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건보료 부과를 한다거나 또는 뭐 피부양자의 이제 탈락될 건지 뭐 이런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할 텐데요. 네. 여기에 지금 양도소득, 분류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무슨 부모님이 집을 판다 그래도 네. 피부양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 금융투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분류과세 항목이에요. 그럼 여기에만 비추어서 봤을 때에는 아마 금융투자 소득도 이 건보료 산정하거나 뭐 피부양자를 따질 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법으로 명확하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내부적으로도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으실 거고 할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양도소득은 건보료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 완전 신설된 새로운 그렇죠. 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야 할지는 좀 추후 살펴봐야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진 이슈인데요. 금투세 때문에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융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증여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자녀들이 직접 주식 계좌도 가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굉장히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얘네들이 지금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말정산 하실 때에 인적공제를 저희가 받잖아요. 이 인적공제는 이제 나이 요건, 뭐 소득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득 요건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금융투자 소득이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이 넘게 발생을 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맞아요. 좀 정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부분이기는 뭐 해요. 부자 뭐 증세고 감세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당장 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에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고만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첫 번째로 정말 순수하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이 정말 100만 원만 넘어가도 아예 인적공제 못 받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죠. 금투세 세금을 내니 못 내니가 아니죠. 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금투세는 또 다른 어떤 규정을 둬서 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세법 개정안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시행을 하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정말 나중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입법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사님 오늘 조금 못다 하신 금투세에 대한 말씀 있으실까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고 근데 이제 참고로 뭐 다 너무 요즘에는 잘 아시는데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 다시 뭐 또 유예가 그럴 수도 된다거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정말 폐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회에서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국회 통과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올 하반기에 국회가 열려서 이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법안이 개정 법안이 다시 올라가고 그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거의 가까운 시기까지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뭐 세법상 대주주 뭐 이런 부분이나 봤을 때에 거의 연말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일단 이미 법이 마련돼 있고 시행이 코앞이다 보니까 법을 이해하고 있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개념 정리하고 팩트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자, 세무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